아침 햇살이 조용히 창문을 넘어오는 시간. 아직 집안은 고요합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서 자고 있고 부엌에는 혼자 앉아 계신 어르신 한 분이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 한 술을 뜨고 나서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드시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몸이 먼저 거부하는 느낌.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힘이 없는 느낌.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오늘도 비슷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립니다. 햇살도 따뜻합니다. 그런데 왠지 그 따뜻함이 몸 안까지는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젊었을 때는 이런 아침이면 괜히 기분이 좋았는데 요즘은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드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병원에 가기엔 뭔가 애매합니다. 아프다고 할 만큼 아픈 건 아닌데 그렇다고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몸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검사로도 쉽게 잡히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게 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조용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의 어딘가가 크게 무너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저는 임상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어르신들과 마주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셨던 분들이 몇 년이 지나면서 하나둘 질병이 생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드라마틱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매일 필요한 작은 영양소들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분들 모두 이상 신호를 먼저 받으셨을 겁니다. 몸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언어를 알아채지 못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 신호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야 할 영양제 4가지. 왜 필요한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미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도 오늘 이 이야기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셔오셨던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었는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아직 영양제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께는 오늘이 조금 다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습관처럼 당연한 것처럼 챙기는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 중에 하나로 오늘 이 이야기가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들이 뒤쪽에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70 초반의 남성분이었는데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만 해도 저는 건강한 편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병력도 없으셨고 평소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가끔 밭일도 하시고 마을 어르신들이랑 산책도 나가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딸분이 걱정이 되어서 함께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들어 너무 피곤해하세요. 낮에 주무시는 시간도 길어지고 저녁 드신 후에는 소파에서 바로 잠드시거든요. 그 어르신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드니까 그런 거지 뭐. 다들 그렇지 않나요?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어르신이 설명하신 피로의 질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는다. 밥을 먹어도 기운이 안 난다. 예전엔 가볍게 다녔던 길이 요즘은 괜히 멀게 느껴진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는데 요즘은 눈을 뜨면 먼저 오늘도 피곤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체력 문제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저는 그 순간 알아챘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르신 본인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와 나들이를 갔다가 계단을 몇 개 오르고 나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손자 앞에서 주저앉으실 뻔하셨다고 합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그 어린 손의 감촉이 그날 유난히 오래 기억에 남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다고. 그 순간 처음으로 무언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진지하게 검사를 받아보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몇 가지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혈액 속 비타민 수치들, 에너지 대사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 그 어르신의 몸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결핍 상태를 이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밥도 잘 먹었는데 왜 이런 게 부족한 거죠?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밥을 드셨다고 해서 몸이 그것을 다 흡수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흡수율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젊었을 때 몸 안에 쌓아두셨던 영양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소모되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지만 몸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르신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 말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었습니다. 피로하고 기운이 없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몸 안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조용한 결핍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아직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단계에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결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검사에서 잡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너무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넘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몸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결핍이란 무엇인지,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 생각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아주 정교한 화학 반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학 반응들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양소입니다. 젊을 때는 이 재료들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잘 돌아갔습니다. 먹으면 흡수가 잘 되었고, 소화도 잘 되었고, 에너지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받아들이는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의 양이 달라지고 장에서 영양을 흡수하는 세포들의 기능도 이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잘 드셔도 몸속으로 들어가는 실제 영양의 양은 예전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예전에는 물이 가득 찬 수도관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나오던 것이 이제는 관이 조금 좁아져서 물이 나오는 속도와 양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수도꼭지를 똑같이 틀어도 나오는 물의 양이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저장된 영양소들이 소모됩니다. 우리 몸은 젊을 때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쌓아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일종의 예비 창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창고가 점점 비어가게 됩니다. 들어오는 양은 줄고 쓰이는 양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 세포 수준에서 영양이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세포가 영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세포로 이루어진 장기들이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심장, 간, 뇌, 근육, 뼈, 어느 것 하나 영양에서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영양제의 역할이 시작됩니다. 이미 질병이 생겨서 치료가 필요한 단계가 되면 그것은 의사의 판단 아래 약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 단계, 아직 질병이 진행되기 전 경계선 위에 계신 분들에게는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치가 240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200에서 240 사이, 아직 약을 쓰기엔 이른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적절한 영양소와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수치를 조절해주면 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그냥 방치하면 결국 약이 필요한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하시면 약이 늘어날수록 부작용의 위험도 함께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5가지 이상의 약을 동시에 드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약물 간의 상호작용과 부작용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약의 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방법 중 하나가 영양 관리를 통해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할까요?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어르신들께 꼭 권해드리는 것은 4가지입니다.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D, 그리고 코엔자임 Q입니다. 각각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고 필요한 이유도 다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군은 혼자가 아닙니다. B1, B2, B3, B5, B6, B9, B12 등 여러 종류가 한 팀처럼 함께 일합니다. 이 비타민들이 하는 일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먹었을 때 그 밥이 몸에서 힘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료입니다. 공장에서 원자재를 제품으로 바꾸는데 기계가 필요하듯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비타민 B군이 그 기계 역할을 합니다. 원자재는 충분한데 기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밥을 드셨어도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그 밥이 에너지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이 비타민들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어도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먹어도 힘이 없고 자도 피곤한 것입니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어서 몸에 쌓아두기가 어렵습니다. 매일 보충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하나씩 드시는 것보다 여러 종류가 함께 들어있는 복합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C는 아마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영양소일 겁니다. 하지만 이 비타민이 하는 일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피부를 만드는 콜라겐을 합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역할도 합니다.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철분의 흡수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몸의 여러 기능에 폭넓게 관여하는 영양소입니다. 활성산소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 안에서 생기는 일종의 녹과 같은 것입니다.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녹이 세우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도 산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겨납니다. 비타민 C는 그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녹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지요. 비타민 C도 수용성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셔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흡수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꾸준히 이 두 가지 비타민을 챙겨 오신 분들의 몸 상태는 그렇지 않은 분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은 단기간의 변화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서서히 드러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 낯설게 느끼시는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비타민 D와 코엔자임 Q10입니다. 먼저 비타민 D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영양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대인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외출 자체가 줄어드셨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날씨가 더우면 밖에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를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막아버립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자체의 합성 능력도 떨어집니다. 실내에서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나 외출하더라도 긴 소매와 모자로 햇빛을 완전히 가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햇살을 받는 시간이 있어도 피부에서 실제로 비타민 D로 전환되는 양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뼈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그런데 칼슘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꼭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가볍게 넘어지셨는데도 골절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하기엔 그 이면에 오랫동안 지속된 비타민 D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 D는 면역 기능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이것들을 막아내는데 비타민 D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계절마다 감기에 잘 걸리거나 회복이 느린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의 연구들은 비타민 D와 암 예방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암세포에는 비타민 D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는데 비타민 D가 이 수용체를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비타민 D만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 그 억제 신호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식사와 함께 드셨을 때 흡수율이 가장 좋으니 식후에 하루 한 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하는 일은 우리 몸에서 매우 핵심적인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주 작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코엔자임 Q10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전소에 비유하면 코엔자임 Q10은 발전소 안에서 전기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터빈과 같습니다. 터빈이 없으면 발전소가 있어도 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코엔자임 Q10이 없으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코엔자임 Q10이 없으면 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못 만들면 그 세포로 이루어진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특히 심장에 많이 필요합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고 있는 동안에도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비도 크고 코엔자임 Q10의 수요도 높습니다. 문제는 4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심장 내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혈액순환이 예전만 못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는 느낌이 드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엔자임 Q10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50mg을 음식으로만 채우려면 정어리 6마리나 소의 심장 부위를 매일 100씩 드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영양제 형태로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엔자임 Q10도 지용성이기 때문에 식사와 함께 드셨을 때 흡수가 잘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식후에 드셔도 충분하고 2번으로 나눠 드셔도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 4가지 영양소 중 어느 하나라도 오랫동안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면 몸은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피로로, 다음에는 면역력 저하로, 그리고 결국엔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양제를 아는 것과 올바르게 드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제를 드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제 어떻게 드시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영양제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셨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효과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을 구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는 수용성입니다.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물과 함께만 드시면 됩니다. 식사 전이든 후든 크게 관계없습니다. 단, 비타민 B군을 저녁에 드시고 활력이 넘쳐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비타민 D와 퀸자임 Q10은 지용성입니다.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식사 직후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시면 안 되는 조합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의 사항이 아니라 건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실 것은 비만 치료제와 지용성 비타민의 조합입니다. 일부 비만 치료제는 지방의 흡수 자체를 막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D나 코엔자임 Q10처럼 지용성인 영양소들은 지방과 함께 흡수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막혀버리면 아무리 드셔도 몸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영양제를 드시는 시간을 약과 충분히 간격을 두고 조절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혈액을 묽게 하는 약과 오메가3의 조합입니다. 오메가3는 좋은 영양제이지만 아스피린처럼 혈액을 묽게 하는 약과 함께 드시면 출혈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을 이미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오메가3을 추가로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철분제와 다른 영양제의 조합입니다. 철분제는 비타민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다른 영양제와는 최소 한두 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종합 비타민 중에 철분이 포함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양제와 약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함께 드시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영양제는 점심 식사 이후에 드시는 방식으로 시간을 분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함께 드셨을 때 서로 도움이 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칼슘제와 비타민 D는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할 때 칼슘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비타민 K2를 함께 드시면 흡수된 칼슘이 뼈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철분제를 드실 때는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C가 철분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철분제를 드실 때 오렌지 주스 한 잔과 함께 드시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바로 그 원리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으로 스타틴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코엔자임 Q10을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스타틴 약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몸속 코엔자임 Q10의 농도도 함께 떨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의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코엔자임 Q10을 별도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타민 B군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타민 B군을 함께 챙겨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을 드실 때 그 약이 몸에서 어떤 영양소를 소모시키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는 것, 이것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를 드실 때의 기본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제가 아무리 좋아도 잠을 충분히 주무시지 않으면 몸은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밤에 2~3시간마다 깨시거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셔서 다시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수면 패턴은 세포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영양제로 채워준 것들이 수면 중에 실제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함께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움직임이 없으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영양소가 몸 곳곳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20분, 30분 가벼운 산책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영양제 흡수와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영양제는 그 빈자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수면, 움직임, 식사. 이 3가지가 기본이고 영양제는 그 기본 위에서 부족한 것을 보완해주는 보조수단입니다. 영양제가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하면서 영양제로만 건강을 유지하려 하시면 그것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몸에 귀를 기울이시고 영양제를 드시면서 오히려 더 불편함이 생긴다면 중단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약과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 말씀이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영양제 같은 것으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 무조건 누워야 할 것 같던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손자와 함께 계단을 오를 때 예전만큼 다리가 떨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까 하는 생각이 다시 생겨. 그 한마디를 딸분이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리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오랜만이었다고요. 극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는 그 조용한 변화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셨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내 몸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지요. 그 말씀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몸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빠르게 질병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천천히 건강하게 흘러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포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만큼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자신의 몸을 돌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영양제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의 핵심입니다. 먹은 것이 제대로 힘이 되도록 돕는 영양소입니다. 수용성이라 매일 챙기셔야 하고 여러 종류가 함께 들어있는 복합 형태가 좋습니다. 혹 저녁에 드시고 잠이 잘 안 오신다면 아침으로 옮겨 드세요. 둘째, 비타민C는 세포를 지키고 면역을 돕고 피부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폭넓게 작용합니다. 수용성이므로 하루에 한두 번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 비타민 D는 뼈 건강, 면역 기능, 그리고 세포 보호에 깊이 관여합니다. 현대인, 특히 어르신들은 햇빛 부족으로 결핍되기 쉬우니 식후에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코엔자임 Q10은 40대 이후부터 심각하게 줄어드는 에너지 생산 물질입니다. 특히 심장 건강과 전반적인 활력을 위해 꼭 필요하고 음식으로 충분히 채우기 어려우므로 영양제 형태로 보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4가지는 어떤 어르신에게도 기본이 되는 영양소들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동일한 양을 동일한 방식으로 드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신 분들,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나 약사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꾸준히 채워주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의 방법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젯밤보다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 것, 저녁 산책을 나갔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멀리 걸어갈 수 있는 것,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전과는 달리 나른하지 않고 가뿐한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여서 결국 건강이 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힘입니다. 무언가 귀에 걸리는 내용이 있으셨다면 오늘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몸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가족분이나 이웃 어르신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건강 정보는 혼자 알고 있는 것보다 나누어질 때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시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가볍게 매일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